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왜 반 테슬라 진영,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진영에서 연합을 하더라도 테슬라를 잡기가 정말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여전히 전기차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참 재밌었던 거는 2030년이 되더라도 이런 추세라면은 여전히 전기차가 인터널 컨버션 엔진,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을 쓰는 차를 만드는 가격보다 전기차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최대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현재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가격이 지금 202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건 에스티메이션 한 건데 무려 45%의 갭이 있죠. 순전히 이게 다 배터리라는 것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게 상세한 것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인테리어, 어셈블리, 셰시, 파워트레인 이 보고서 말고도 맥킨지에서 작년에 내놓은 보고서도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그러니까 다각도로 고려해서 만든 보고서들입니다. 근데 현재 이 정도가 차이 나고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데서 그러니까 배터리를 비싸게 사오는 한이 있어도 다른 데서 더 가격을 다운시킬 여력이 있냐? 이거는 현대기아차, GM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현재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제조 역량을 모두 투여한다 하더라도 가격을 내릴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추세라면은 2030년에 가도 여전히 더 비쌉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인 거죠. 그래서 왜 테슬라가 그렇게 전방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쥐어짜지 않으면은 전기차는 절대로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싸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맥킨지의 보고서를 보면은 2019년 당시엔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대부분의 차이가 요건데 이제 배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맥킨지에서도 어그레시브 시나리오라고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시나리오라고 해놓고 지금 배터리 가격이 2025년에 이 불과 작년에 만든 보고서인데 킬로와트당 $100라고 산정하고 여러 가지 이 볼륨 프로덕션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이제 싸지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맥킨지가 이런 차량 내부의 디자인이 바뀌는 것까지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의 테슬라가 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다 단순화하고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통일하고 수직 계열화하고 짤 수 있는 모든 걸 짜서 하고 배터리 가격까지 다운시키고 여기 볼륨 프로덕션의 기준이 20만 대였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이걸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여기서도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이랬을 시에 2025년에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있다고 이 맥킨지는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여전히 보조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차이는 벌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연합을 해가지고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다른 부분에서 최대치로 지금 제조를 정말 자동차 제조를 쥐어짜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가 수익을 내려는 순간 전기차는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손해가 나는 거죠. 배터리 제조사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전기차나 수소라든지 근데 전기차가 제 생각엔 더 유리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너희는 강제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비싸게 배터리를 사고 너는 보조금 받아서 장사를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 수 있냐는 거죠. 보조금은 영원한 게 아니고 지금 그 보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GM은 작년에 한번 이걸 시인을 했죠. 자기가 전기차를 팔아서 단 한 번도 수익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작년에 한번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좀 따라가면서 포르쉐의 타이칸이 지금 미국에서 꽤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확고히 고급 모델부터 낮은 모델까지 항상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타이칸이 포르쉐 911, 718, 심지어 파나메라보다도 더 많이 팔았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제 속속들이 3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진짜 타이칸이 지금 911, 718,
파나메라보다도 더 많이 팔았습니다. SUV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판 게 미국 얘기입니다. 지난 3분기에 가장 많이 판 게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물론 2000대가 되진 않았지만 근데 워낙 비싼 모델이니까요. 좀 더 놀랄만한 사실은 타이칸을 팔아서 그렇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칸 라인업으로 수익을 좀 내려면은 2023년 전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타이칸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얼마짜리 차냐면요, 10만 불부터 스타트를 하고 최상의 성능과 장거리를 가는 모델은 이 정도의 가격입니다. 거의 20만 불에 육박하는데 이런 걸 팔아도 지금 이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물론 많이 팔질 못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911이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많이 팔진 않는데도 수익이 난단 말이죠. 타이칸은 지금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사실 테슬라도 거의 그렇다고 보여지죠. 왜냐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카본 크레딧이 없으면, 그 환경 분담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카본 크레딧, CO2 크레딧이 없으면은 지금 회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니, 테슬라가 그렇게 쥐어짜는데도 수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회사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것을 배터리 회사한테 전가하기도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보여드린, 지겹게 보여드린, 지금 배터리의 75%가 재료입니다. 재료. 그냥 원재료예요. 제가 희귀 금속들이 워낙 비싸니까 지금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들도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가격을 내릴 만한. 이러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혁신을, 정말 레볼루셔너리한 방법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게, 환경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하지만 경제적으로 정말 우리는 힘든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이득이 나지 않는 길을 좀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로 에미션 비에클이라고 해서, 미국도 유럽과 같이 이런 카본 크레딧 이런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가 참석을 하진 않습니다. 미국은 이런 점에서 참 다양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한 나라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렇게 다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할지라도 이렇게 큰 몇 개 주들은 여전히 그와 비슷한, 굉장히 제가 글을 찾아보니까 GEV라는 이 시스템이 현재 우리가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카본 크레딧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기사에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큰 주,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요런 아랫주들은 없긴 하지만요. 물론 제가 있는 뉴욕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코나 EV라든지 다른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 GEV 크레딧을 먹기 위해서 요 지금 칠해진 스테이트에서만 차를 집중적으로 판다는 겁니다. 반면 이제 테슬라는 전 미국에 다 팔고 있죠. 그리고 그 크레딧 계산법도 찾아봤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결국 롱 레인지, 길게 가는 차를 파는 것이 이제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무조건 판다고 해서 크레딧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이 크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차들일수록 이제 크레딧 양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EV 텍스 크레딧, 뭐 전기차 세금 보조가 미국 같은 경우는 taxpayers money, 그러니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돈을 이렇게 가져다 많이 쓰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말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게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낼 텍스에서 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의 텍스를 낸다고 치면은, 이 중앙정부의 EV 텍스 크레딧이 최고 7,500불이거든요. 물론 이제 테슬라는 그게 이제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시멈이 7,500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중앙정부에 낼 세금이 1,000만 원인데 7,500만 원 정도를 이제 거기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으로 찔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낼 세금에서 그거를 이제 감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제가 낼 세금이 75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만약 전기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을 까고 싶은데 제가 낼 세금이 750만 원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그만큼을 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구조가 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게끔 이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테이트 텍스는 좀 다릅니다.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뉴욕 같은 경우는 살 때 바로 그냥 까주긴 하는데, 요 중앙정부 세금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제가 이 이상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저걸 100%다 받아먹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유럽에서 엄청난 이제 페널티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 카본 크레딧을 이제 못 맞추게 되면. 근데 대체적으로 구조가 이런 식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H-1B 비자도 그렇게 운영되고, 그러니까 딱히 국민의 세금을 많이 투여하지 않고 상당량의 돈을 어떻게 조달하냐면은 남들 페널티를 받아다가 그걸 모아다가 이제 잘 지킨 친구한테 그 돈을 주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게 되고 친환경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재정 조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국가가 바라는 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이런 친환경 차들을 싸게 만드는 거지만, 지금 다시 알려드리지만 이게 지금 거의 모든 총 기술을 동원해 가고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도 쉽지 않고,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땐 2030년에 가더라도 여전히 보조금이 없으면은 내연기관이 더 쌉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내연기관 쪽에 페널티를 때리든 여기다 돈을 주든지 해서 가격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조금은 영원할 수 없고, 시장 경제에 있어서 정말로 전기차가 싸게 만들지 않으면은 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